한여름밤의 더위가 절정에 달하던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폐가를 찾았다. 그곳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낡고 버려진 저택으로 수십 년 전 한 가정이 살다가 갑작스레 사라진 이후로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터라 한 번쯤은 가봐야겠다는 호기심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밤 11시가 되자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폐가로 향했다. 그곳은 해가 진 뒤로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문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부서져 있었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들어서자마자 곰팡내와 먼지가 코를 찔렀다. 플래시로 안을 비추니 거미줄과 오래된 가구들 그리고 색이 바랜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우리는 각자 플래시를 들고 2층으로 향했다. 계단은 삐걱거리며 마치 우리를 삼킬 것처럼 괴상한 소리를 냈다. 2층에는 8개의 방이 있었다. 우리는 각자 2명씩 짝을 지어 방을 조사하기로 했다. 나는 친구 민수와 함께 가장 끝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아이의 방처럼 보였다. 낡은 인형과 장난감들이 바닥과 침대 위에 어지러져 있었다. 갑자기 민수가 벽장에서 낡은 일기장을 하나 발견했다. 일기장은 헝클어진 모양새였으나 내용은 예상외로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1972년 7월 15일 일기장은 아이의 손글씨로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은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아빠가 큰 소리로 소리치자 엄마는 울었다. 나는 무서워서 방 안에 숨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일기에 나머지를 읽기 시작했다. 일기는 점차 기이하고 불안하게 변해갔다. 마지막 몇 페이지는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난잡하게 그어진 선과 함께 도망쳐라는 말만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우리는 뒤를 돌아봤지만 문은 열려 있었다. 민수는 나를 보며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바람 때문이겠지?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다른 친구들에게 발견한 일기장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려가던 중 우리는 섬뜩한 냉기를 느꼈다. 그리고 계단 아래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가오는 발소리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순간 그림자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나가.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도망쳤다. 집 밖으로 나와 마을 중심지까지 뛰어갔다. 다른 친구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간신히 탈출했었다. 그 경험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집이 화재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에 갔다 온 친구들은 하나 둘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똑같은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 다른 몇몇은 현실에서 들리지 않을 소리를 듣기도 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민수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크게 다쳤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다. 민수는 사고 후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말을 하지 않았다. 입원 중에 깨어났을 때 그는 우리가 들었던 그 목소리를 흉내내며 무서워했다. 여기서 나가. 그 일이 일어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폐가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고 그날의 경험은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과 함께 우리는 지금도 가끔씩 그때의 일을 꿈에서 마주 보게 된다. 그럴 때마다 불안한 마음에 다시는 그 집을 찾지 않겠다고 다짐하곤 했다. 하지만 그날의 일기장에 담긴 그 아이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귓가에 맴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곳은 조용하고 한적하여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장소였다. 내 직업은 프리랜서 작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일하며 보냈다. 낮에는 온종일 글을 쓰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나름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이사를 한 지 몇 주가 지났을 때였다. 그날도 역시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하고 있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에 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글을 써 내려갔다. 새벽 2시쯤 됐을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었을 때 맞은편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중년의 나이에 헝클어진 머리와 피곤해 보이는 눈을 하고 있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남자는 이웃입니다. 급히 전화를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마땅한 이유가 없었던 나는 그를 집으로 들이지는 않고 대신에 휴대폰을 빌려주었다. 그 남자는 휴대폰을 가지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희미하게 들리는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알 수 없는 말들 뿐이었다. 통화가 끝나자 그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사라졌다. 당시에는 그냥 이상한 경험 정도로만 여겼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매주 금요일 새벽마다 같은 남자가 찾아왔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휴대폰을 빌려줬지만 점점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 그가 전화를 사용한 후 집에 돌아오면 늘 뭔가 잘못된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에게 대놓고 물었다. 왜 매번 이 시간에 오시는 거죠?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여기서만 전화를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대답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하필 내 집 앞이어야 하는지
내심 찜찜했다. 결국 나는 그 주 금요일 불평을 접고 그의 전화, 통화를 직접 들어보기로 결심했다. 그가 또다시 찾아왔을 때 조용히 문을 살짝 열고 그의 통화를 엿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준비해라 라는 말이 또렷이 들렸다. 갑작스러운 불길함에 몸이 떨렸다. 누군가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였다. 그가 통화를 마치고 내 휴대폰을 돌려주었을 때 나는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이웃 주민에게 그 남자에 대해 물어보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는 매번 누구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을까? 더 이상 그를 상대하고 싶지 않던 나는 거짓말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그와의 연락을 끊었다. 한 달쯤 지나긴 했을까? 우연히 뉴스에서 그 남자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어느 정신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였으며 며칠 전 그곳에서 탈출했다는 것이었다. 그의 방에서는 나와 같은 휴대폰 번호가 적힌 메모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그 남자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금요일 밤이면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곤 한다.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그에 대한 기록은 더 찾아볼 수 없었다.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의 마지막 말이었던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라는 경고였다. 그것은 나에게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끝을 맺었다. 그날 나에게 찾아온 그 남자가 누구이며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내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어 밤마다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낯선 이의 방문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지역적인 전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의 귀신의 계곡이라 불리는 외딴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지만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와 함께 기이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소문이 나 있었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무언가를 보거나 이상한 경험을 한다고 했지만 언제나 소문으로만 들을 뿐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대학생 4명이 그 소문의 진위를 가려보고자 하루는 그 귀신의 계곡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도시에 살던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진실인지 궁금했고 약간의 스릴을 즐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에 그들은 계곡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계곡으로 이어지는 숲길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캠프파이어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소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희진은 여기가 어떻게 귀신의 계곡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알아? 하고 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궁금해하자 희진은 오래전 이곳에서 살았던 여인의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이곳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어. 그녀의 이름은 은영이었고 그녀는 이 근처에서 가장 어여쁜 여인이라고 했지. 하지만 그녀에게는 비밀이 있었어. 그녀는 매일 밤마다 이 계곡을 거닐곤 했어. 그런데 어두운 날 중 하나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어. 마을 사람들은 은영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녀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지. 희진은 조금 더 목소리를 낮추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인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 서 있다 사라지곤 하지. 누군가는 말하길 그 여인을 만난 후로 이상한 불행이 계속된다고도 했어. 그래서 이곳은 귀신의 계곡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얻게 된 거지. 희진의 이야기에 다른 친구들은 음산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것도 잠시. 그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차차 피곤함이 밀려와 그들 중 2명은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희진과 영우는 좀 더 이야기를 나누다 밤 산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 하나를 가지고 어두운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그들의 발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걸어가던 중 그들은 갑자기 앞쪽에서 휘몰아치는 바람소리와 함께 낮게 들리는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영호는 바람소리겠지 뭐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희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친근한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희진은 나감 쪽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봤어? 저기 뭐가 있었어. 영호가 손전등을 그 방향으로 비추자 무언가가 한순간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얼른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으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고 두 사람은 서둘러 텐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친구들은 모든 장비를 챙긴 후 계곡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밤의 일을 농담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꼈던 기이한 서늘함을 완전히 떨쳐버리진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날 밤의 경험은 그들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그 계곡을 방문할 용기가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언제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우리 인간의 두려움과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귀신의 계곡 이야기처럼 우리의 주위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신비로운 장소와 사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아는 사람은 없지만 그 자체로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로망을 품게 됩니다.